갑시다. 1문단.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고전적인 머시기 얘기 먼저 나왔으니까 얘랑 나중에 바뀌는 현대적인 새로운 아이랑 비교해줘야 되겠네. 고전에서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밖에 없다고 하더라.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모든 것은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참이라는 걸 부정하면 참이 아니란 얘기야.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참이 아니면 당연히 거짓이겠지 라고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적혀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 세상의 모든 진술은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니까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다 하는 게 배중률인 거고,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법칙이 고전 논리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했으니까 뭔가 이 법칙이 깨어지는 뒷내용이 연결될 것 같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했으니까 이 거짓말쟁이 진술이 왜 진리치가 단정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사실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봤었지? 이 문단 내려갑시다. 이 문단.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이 L은 1문단에 있었던 거짓말쟁이 진술을 가리키는 거야. 배중률이 성립되는 게 고전 논리였으니까 당연히 그 배중률에 의하면 얘는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 게 참이 되어버리면 이 문장이 거짓말이다 하는 게 맞는 말인 거잖아? 그럼 이 문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야.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려서 모순율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네? 이거 잡아주면 되겠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율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마찬가지 이 문장은 거짓이다 하는 걸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다가 거짓말이니까 이 문장은 사실은 참이라는 얘기가 되네? 그랬더니 L은 참이 되어버려서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더라.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결론이 참이다가 나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거나 거짓이면서 동시에 참이 되는 건 모순율을 위반해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니까.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이 문단에서 읽었던 거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 고전 논리의 주장과는 다르게 모순율에 위반되는 문장이 있더라 하는 거 잡아주면 돼. 3문단.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를 사용한 건 아니니까. 이때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 문장 그 자체를 가리키거든. 그래서 거짓말쟁이 문장처럼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 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 읽었던 그 역설 현상에 대해서 타르스키는 자기 지시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래.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였다.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한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고전 논리의 가정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지금부터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였다 했으니까 우리는 4문단에서 언어 위계론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잡아줘야 돼. 앞으로 읽게 되는 언어 위계론은 고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상태로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4문단.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언어라고 한다. 이 문장이 있다라는 문장을 대상언어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야.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고 한다. 대상언어랑 메타언어 두 가지 종류의 언어로 구별을 해준 거네. 우리의 글의 화제인 L.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이 문장이 있다에 대해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거짓이다 라는 진술을 덧붙였기 때문에 메타 언어에 해당한다. 메타 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는 진리술어를 덧붙여 만드는 게 메타 언어인 거야. 이때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이 문장 중요하겠지. 단순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어서요. 말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론 자체가 언어 위계론이잖아. 말 그대로 언어가 어떠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할 거 아니야? 그 위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구나. 만약에 메타 언어 뒤에 진리 수로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 언어가 된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켰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읽고 있는 건 뭐였냐 하면 A는 참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A가 대상 언어인 거고 뒤에 있는 참이다가 덧붙여져서 메타 언어가 된 거잖아? 그러면서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라고 얘기했지. 방금 읽은 문장의 내용을 추가하면 메타 언어 뒤에 진리 수로를 하나 덧붙인다는 거야. 지금 A는 참이다까지가 메타 언어였는데 여기에 진리 수로를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A는 참이다 라는 문장은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진술 A는 참이다 까지는 이제 대상 언어가 된다. 왜냐하면 뒤에 참이다 라는 진리 수로를 하나 덧붙여서 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진술 이거 전체가 메타 언어가 된다. 괜찮?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대상 언어가 이 전체에 있는 메타 언어보다 위계가 낮은 게 되는 거지.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 언어에 포함된 진리 수로는 자기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닐까? 했던 말 사실상 반복이지. 메타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 수로 이 부분을 가리키잖아. 진리 수로는 자기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 언어가 메타 언어 전체보다 위계가 낮으니까. 그렇구나.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 이해해줘야 되겠지. 결국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 위계론이란 게 제시된 거니까. 잠깐 다시 돌아가면 지금 타르스키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문제 자체가 A는 참이다 할 때 이 A가 사실은 이 문장이 있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다라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기 지시성을 갖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 타르스키가 얘기하기를 이런 역설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지시성 때문이었거든. A가 이 문장이 있다였는데 이 문장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였어. 그거에 대해서 타르스키가 어떻게 반론을 펼쳤냐 하면 여기에 있는 A가 자기 지시성, 자기 스스로를 지시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야. 왜? 이것은 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이 문장 전체가 자기 자신인데 얘가 대상으로 삼는 이 대상 언어, 이 문장이 있다 하는 건 위계가 더 낮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A는 참이다가 지정하는 이 문장이 아닌 거야. 정리해 볼게. 타르스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애초에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현상이 생긴 이유 자체가 자기 지시성 때문이었잖아.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말쟁이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때 말하는 이 문장이 그야말로 이 문장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지시성이 있기 때문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타르스키가 반론을 펼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말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이 문장이 있다라는 대상 언어인 거고 이 문장이 있다에다가 거짓이다를 덧붙이면 L이라는 메타 언어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타르스키 입장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건 이 문장이 있다라는 대상 언어에다가 진리 수로를 덧붙여서 만든 메타 언어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은 같은 거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때의 대상 언어는 메타 언어가 얘기하는 진리 판단의 대상인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대상 언어는 메타 언어보다 위계가 낮아. 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다시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말쟁이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이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자기 지시성이 있기 때문이었잖아. 근데 얘가 정말 자기 지시성이 있으려면 이 문장 전체를 가리켜야 되거든? 근데 타르스키 입장에서는 이 문장은
전체 문장의 대상에 불과한 거지 그야말로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괜찮? 여기에 작은 따옴표 쳐놓은 이 부분이 문장 전체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장 전체가 얘보다 훨씬 더 위계서열이 높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대상 언어가 전체 메타 언어를 가리킬 수가 없다. 메타 언어만 대상 언어를 소재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지 대상 언어가 메타 언어 전체를 가지고 진술을 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르스키는 결국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지시성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발생하는 거였으니까 자기지시성이 사라지면 역설 현상도 사라지게 되겠지. 5문단 넘어갑시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아까 타르스키 내용 읽기 시작할 때 강조했잖아. 타르스키는 고전 논리의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다른 학자들이 비판을 한 거야. 아니, 이거는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이 무엇인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고전 논리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혀 없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개념 정의들이 추가됐었잖아. 대상 언어가 어떻고 메타 언어가 어떠하다라는 내용은 애초에 고전 논리에는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설명했으니까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해소된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놓으시고요.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제는 또 다른 내용인 거 납득되지? 그래서 타르스키가 얘기한 거에 대한 반론이 지금 2개 제기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반론은 고전 논리 이외에 다른 걸 더 끌어들였다 라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자기지시성이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읽어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납득되지? 자기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발례를 들어주는 거야. 자기지시성이 있어도 역설이 없을 수도 있다. 자기지시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문제없지? 이 문장은 참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얘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지시성은 있지만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역설이 발생하진 않는다. 결국 거짓말쟁이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기 지시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의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마찬가지. 계속해서 발레인 거야.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야. 자기 지시성이 있어도 역설이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사례가 앞에 있는 이 문장인 거지.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뒤에 진술인 앞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이 된다. 괜찮지? 앞에 있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면 뒷문장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앞문장이 참이 아닌 거니까 앞문장이 거짓이 되는 거지. 앞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했더니 아니네, 앞이 거짓이네 라고 적혀 있어서 모순이 돼. 이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반대로 앞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없으실 것 같아? 앞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뒤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니까 뒷문장이 참이 되잖아? 그러면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니까 앞문장이 알고 봤더니 참이더라가 되는 거야. 앞문장이 거짓이면 앞문장이 참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여서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5문단에 적혀있는 내용 잘 정리해줘야 돼. 타르스키가 얘기한 언어 위계론에 대한 반론이 2가지 종류가 펼쳐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사례가 2가지로 쪼개져 있는 것이다.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없는 경우가 있고 지시성이 없지만 역설이 발생하는 발례가 있는 것이다. 6문단,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고전 논리의 가정을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포기했다는 거야. 크리키는 새로운 사람 등장.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 6문단 정보 정리 깔끔하게 해놓으세요.
크리키와 프리스트라는 두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두 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고전 논리를 포기했다는 거야. 고전처럼 모든 것이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다를 포기를 한 상태로 주장을 펼쳤는데 둘이 굳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뭐가 다른지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크리키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둘 다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 프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어.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 라는 얘기여서 둘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가볍게 잡아는 주셔야 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지문은 고전 논리의 진술에 따를 때 발생하는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지문인 거야. 고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채로 해결하려고 했던 타르스키가 있는 거고, 근데 타르스키의 해명에 해설에 이런저런 반론이 가능했기 때문에 타르스키는 사실상 실패한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 논리를 아싸리 배제한 채로, 고전 논리를 포기한 채로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려고 한 크리키랑 프리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었다. 1번 문제,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기억은 진리수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진리수로니까 기억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면 틀린 말. 2번 기억은 이 문장이 있다 보다 위계가 낮다, 아니다 하는 거 기억나셔야 돼. 진리수로를 포함한 이 문장 전체가 메타언어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 메타언어가 다루는 그 대상인 이 문장이 있다가 대상언어여서 메타언어보다 위계가 더 낮은 거였지. 그래서 기억이 위계가 더 높다로 바꿔줘야 되고, 3번 기억 뒤에 거짓이다를 덧붙이면 기억은 대상언어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새로운 대상언어가 되는 거였다. 4번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기억에 나타난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이때 이 문장이 있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언어였으니까? 대상언어였으니까. 기억에 거짓이다라는 진리수로가 대상언어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소하려고 했던 게 타르스키의 관점에 완벽히 부합을 한다. 5번 기억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억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문장이 복잡한 척 적혀 있어서 그렇지 한 땀 한 땀 따져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 기억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서 새로운 진술을 만들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을 때 기억에 포함된 거짓이다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이 진술 전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이거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기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이다는 결국 대상언어의 한 부분인 거잖아. 이 대상언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진술, 새로운 메타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위계가 더 낮은 아이가 위계가 더 높은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다. 2번 문제, 문맥상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떠한 문장의 의미를 고르세요 하면 주관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문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하고 넘어왔거든. 고전 논리에 없던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기 때문에 타르스키의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타르스키가 추가했던 고전 논리에 없던 규칙이란 건 결국 메타 언어가 어쩌고저쩌고 대상 언어가 어쩌고저쩌고라는 그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였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선지를 고르면 답이 2번이다 하는 걸 쉽게 골라낼 수 있겠다. 3번 문제,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했고, 1번 크리키는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키는 마지막 6문단에서 등장한 사람이었고 크리키랑 프리스트 둘이 맨 마지막 문단에서 새롭게 언급된 사람이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었지. 우리 다 생각하고 넘어왔잖아. 둘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한 채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하려고 한 학자들이었으니까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크리키가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자마자 틀렸다 해줘야 돼. 왜냐하면 배중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무슨 논리와 관련된 거였으니까. 고전 논리에서 설명하는 모든 진술에 해당하는 어떠한 법칙이었기 때문에 크리키가 고전 논리를 가져와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을 리가 없다. 그 다음 2번,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모순율 마찬가지, 고전 논리에서 얘기하는 모든 진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였잖아. 이 모순율이 뭐였냐 하면 모든 것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 하는 게 모순율이었거든. 근데 프리스트는 그러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었는데다가 프리스트 자체가 한 말이 뭐였냐 하면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해서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기 때문에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 논리의 입장을 포기하고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2번이 정답.
3번, 타르스키와 크리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보았다. 타르스키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하는 거 바로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 타르스키는 고전 논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잖아.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크리키 마찬가지. 고전 논리 자체는 포기했지만 크리키가 얘기한 건 거짓도 아니고 참도 아니다 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프리스트랑 차이점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잡고 왔었지? 4번 전지. 크리키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먼저 크리키가 과연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이었나 생각해보면 바로 틀렸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프리스트와 달리라고 적혀 있으니까 프리스트는 고전 논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 이 안부분은 문제가 없고. 5번, 타르스키와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적어도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의 자기 지시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틀렸다 하는 거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고,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기니까 그 자기 지시성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타르스키에 대한 설명은 일단 보류. 어쨌거나 5번이 틀렸다 하는 건 문제없고. 4번 문제.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야 되고, 보기 보자마자 각각이 뭔지 먼저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역설인 게 있고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아닌 게 있더라. 반면에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인 게 있더라. 이거 몇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인지 바로 매칭 가능해야 돼. 5문단에서 타르스키에 대한 반론 중에 자기 지시성 자체가 역설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이 2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지. 그거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타르스키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짓말쟁이 역설 A에 해당하는 케이스였고, 그에 비해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게 B와 C 케이스가 된다. 자기 지시성이 없지만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장이 2개로 이루어져서 앞 문장이 뒷 문장을 지시하고 뒷 문장이 앞 문장을 지시하는 그 경우가 있었고, 자기 지시성은 있지만 역설이 아닌 C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 문장은 참이다 라는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있었지. 그대로 선지 내려가면 1번, 고전 논리에서는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된다. 그지. 그래서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던 거지. 2번,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 라는 진술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지문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하는 거 쉽게 가려내 주셔야 된다. 3번,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 라는 진술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자기 지시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문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지시성이 있는 거고, 역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보면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가 참이면 참인 거고, 만약에 이게 한국어 문장이 아니면 아닌 거니까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서 C의 사례에 해당한다. 맞는 말. 4번, 신라의 수도는 경주이다 라는 진술은 D의 사례에 해당한다. D의 사례는 자기 지시성도 없고 역설도 아닌 거니까 딱 봤을 때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자기 지시성도 없고 4번도 맞는 말. 5번, C와 D에 해당하는 진술은 진리수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C에 해당하는 진술이 지문에 의하면 이 문장은 참이다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에 있었던 사례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미 C에 해당하는 진술이 진리수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틀렸구나 하는 거 쉽게 가려내실 수 있을 것이다.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연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5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떠한 문장에 이유를 고르세요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주관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지. 근데 애석하게도 이 보기가 이 문단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문장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싸리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면 1문단만 읽고 나서 이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알아서 예측할 거야. 이 문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1문단만 읽어도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우리 이미 다 잡을 수 있거든. 가보자. 보기.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 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다. 이게 동그라미 A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갑돌이의 진술이 왜 역설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뒤 문장 읽어봤더니 우선 T1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므로 T1은 거짓이 된다. 까지 일단 읽는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리의 목표는 갑돌이의 진술이 역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문장은 거짓이다랑은 다르게 역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다시 지문에 있는 내용 복기했었어야 돼.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짓말쟁이 역설이 왜 역설적인 진술이었지? 이 문장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문에서 분석을 했냐 하면 이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을 해봤어.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 문장이 뭐가 되냐 하면 거짓이다라고 적혀있는 게 참인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내용을 시작했더니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더라. 마찬가지 이 문장을 이번에는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봤지.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말이니까 거짓이다가 거짓말이면 이 문장은 결국 뭐가 된다는 내용? 이 문장은 참이다가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했더니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였고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했더니 얘는 오히려 참이 되더라.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얘가 모순이 발생해서 역설적인 진술이 되는 거였잖아. 이게 우리가 읽은 지문의 내용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기를 갑돌이의 진술, 갑돌이가 얘기한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라는 이 진술은 역설로 볼 수가 없대잖아. 그러고 나서 적혀있는 게 우선 갑돌이가 얘기한 걸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온다?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결론이 거짓이 된다라고 적혀있는 거야. 적혀있는 내용 먼저 이해해볼까? T1을 참이라고 가정했어. 갑돌이가 얘기한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해요가 참이 된 거야. 그러면 진짜로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해야 되고 갑돌이조차도 이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갑돌이가 한 말은 거짓이어야 돼, 참이어야 돼.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하니까 갑돌이가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 문장에 적혀 있는 거였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T1 문장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T1이 거짓이더라 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자 했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문단에는 이제 어떤 것을 가정했더니 어떻더라가 나와야 돼? 우리의 목적은 T1은 역설이다 아니다. 역설이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라니까? 그럼 뻔하지 뭐. 지금부터 할 말은요? 무엇을 가정하면? T1이 거짓이다를 가정하는 경우에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여전히 거짓이더라 하는 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참인 것을 가정했을 때 거짓이 나오더라 하는 건 본문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T1이나 똑같은 거잖아. 근데 지문과는 달리 지금은 역설이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은 다르게 나와야 돼. 지문에서 있었던 거짓말쟁이 역설이야. 거짓을 가정했을 때도 참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는데요. T1은 결과적으로 역설이 아니어야 되니까 거짓을 가정했더니 맞더라 걔 거짓말 했더라 라고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야. 까지 괜찮지? 아직 안 끝났단다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집중해. 이 문단에 있는 거 1거는 볼게. 이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당연한 내용이라고.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 맞던데? 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A는 B이다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다. 즉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가 참이면 T1은 역설이 된다 까지 차근차근 끊어갑시다. 모든 A는 B이다를 지금 거짓으로 가정할 거잖아. 왜냐하면 갑돌이가 한 말 자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였으니까 모든 A는 거짓말 B를 한다라는 문장이었던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이 뭐였냐 하면 이 문장을 지금부터 우리가 거짓말이야로 가정할 거잖아. 이 문장이 거짓이 되려면 모든 고등학생이 참말만 하던데? 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하더라 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걔를 반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반박할 건데? 아닌데? 내가 아는 어떤 애는 거짓말 절대 안 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생이 거짓말밖에 안 해 라는 걸 반박하려면 딱 하나의 발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세상에 있는 내 친구 누구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걔는 무조건 진실밖에 얘기 안 해. 이렇게 반박하면 되잖아. 그래서 모든 A는 B다에 대해서 거짓인 진술을 만들려면 어떤 A가 있는데 걔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T1을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러려면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라는 진술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하던데 하는 이 문장이 참이어야 돼? 참이 아니어야 돼? 참이 아니라 거짓말이던데 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문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서 머리를 굴리자. 봐봐. 아까 1문단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T1을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무엇 때문에 T1이 거짓이 되더라? 갑돌이가 그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이 되니까 거짓이 되더라 라고 적혀 있었지. 이 근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갑돌이도 모든 고등학생이니까 얘가 거짓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는 T1을 거짓으로 가정했잖아. T1을 거짓으로 가정하면 아까처럼 문장 자체가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되지. 이 경우에 갑돌이가 여기에 적혀있는 어떤 고등학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대로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돌이가 이 고등학생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까지는 그지 하고 따라오실 수 있지? 그럼 봐. 갑돌이가 얘기한 T1이 지금 거짓이야. 갑돌이가 얘기한 T1이 거짓이어서 사실은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하고 있을 거야. 이 경우에 어떤 고등학생에 만약에 갑돌이가 포함되면 갑돌이는 무슨 말을 해야 돼? 참말을 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갑돌이가 거짓말을 했다를 가정하고 출발을 했더니 아닌데 갑돌이가 참말을 해야 되는데 가 나오는 거거든. 갑돌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했더니 갑돌이가 참말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만약에 이런 경우였다면 얘가 모순되는 현상이 되는 거지. 거짓을 가정했더니 참이다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니까 갑돌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갑돌이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하겠지만 갑돌이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갑돌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럼 봐. 갑돌이가 거짓말을 했다를 가정하고 출발을 했더니 맞아 갑돌이 거짓말한 거 맞아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모순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뇌를 굴리고 있었냐 하면 갑돌이가 한 말이 역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거든. 한 땀 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했다.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맞아 거짓인 거 맞아 라는 결론이 나와야 했던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접근하셨을 때 갑돌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했더니요. 맞아 갑돌이가 거짓말한 거 맞아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갑돌이가 얘기한 건 역설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그리고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자꾸 T1만 가지고 오고 T2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괜히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 문장의 주요 포인트는 단순히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하는 이 문장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갑돌이가 이 얘기를 했다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줘야 돼. 그래야 갑돌이가 얘기를 하는데 갑돌이가 과연 참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는 지금 T1이고 T2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문장만 보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갑돌이가 했다까지 합쳐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역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문단에 적혀있는 내용은 어쨌거나 거짓을 가정했더니 거짓말이 맞더라 하는 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나와야 한다 하는 걸 너네가 알아차려줬는지 그리고 다음번에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거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까지 내용 이해됐으면 답은 이제 뻔해져. 쭉 내려가잖아? 선지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T1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으면 갑돌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갑돌이 말이 거짓이다라고 가정해도 갑돌이가 거짓말을 한 게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 아이고 힘들다.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